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마중물 세미나잖아요. 마중물 세미나는 사단법인 마중물에서 지금 15년째 하고 있는 세미나예요. 보통 한 학기에 8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인천이나 서울을 중심으로 8번을 매년 16번을 하거든요. 매 학기. 근데 이제 이걸 하다가 그럼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재작년부터 제주에서 시작을 했어요. 게다가 이제 올해 그럼 부산에 한번 가보자 해서 처음 열리는 거예요. 부산이 지금 뭐 늘 부산스럽고 하니까 일단은 3번만 해보자 해서 이번 학기 3번을 하는 겁니다. 3번을 하는데 혹시 또 부산이 또 어떨지 모르니까 이번에 우화성 이제 3번이 있으니까 그 3번을 가지고 한번 해서 오늘 첫 번째 그래서 마중물 세미나인데 이 3번에서는 첫 번째는 정의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이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얘기 중간에 토론 중에 뭔 얘기를 하면 정의는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책의 주장은 정의는 없지만 있다예요. 그게 첫 번째 주장이에요. 책의 주장이에요. 정의는 없지만 있다. 그 얘기 뭐냐면 정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정의를 갖고 있어요. 이 책에 보게 되면 모든 철학자들이 나름대로 자기 정의관을 피력을 해요. 그런데 쌤이라는 친구가 그 모든 철학자들 그렇게 정의라고 주장된 이 사람 다 쫓아다니면서 느끼고 보면 다 결함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뭘 느껴요? 아, 정의라는 건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정의는 없는 건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의는 없는데 있다라는 건 뭐예요? 아, 정의는 그 시대와 상황과 토론과 비판과 이런 과정들 속에서 끊임없이 정의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구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없지만 있다. 정의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건 정의는 방향이고 철학이고 그래서 우리가 삶의 근거고 이유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없다는 것은 현실에서 지금 우리가 누구나 다 동의하는 정의는 없구나.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되니까 방향을 잡아야 되니까 끊임없이 만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책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쌤이라는 친구가 이제 할머니가 될 때까지 허탕 세월을 해. 왜? 남의 정의를 듣고 자기 정의로 삼으려고. 근데 나중에 깨닫는 거야. 정의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구나. 나 안에, 우리 안에, 마을 안에 있구나. 이런 걸 깨닫는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정의는 없지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합의하면서 만들어낸 정의가 있어요. 인간의 인류가. 그게 뭐냐면 인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의하면서 만들어낸 정의가 없는데 있다는 게 있는 것이 뭐냐면 인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이 인권이 똑같지가 않아요. 계속 인권이 바뀌어요. 뭐 자유권에서 정치권에서 사회권에서 계속 바뀌어요. 생명권에서 뭐 바뀌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정의는 없지만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지금까지 인류가 합의해온 정의는 대체적으로 인권이었구나. 근데 그 인권은 알고 봤더니 그 안에서도 상당히 갈등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구나. 이런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책은 뭐냐면 인권이라는 정의를 찾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아까 정의를 찾았다 했잖아요. 정의를 찾는 과정이 있는데 인권이라는 정의를 찾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여기 이제 이 책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책이 3권이 첫 번째는 정의가 정말 있을까 하고 찾았는데 정의는 없지만 있다 이런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인간이 지혜롭게 찾아낸 정의가 뭘까? 요건 건가요? 그건 린달팽이라는 녀석이 가장 취약한 아이거든요. 얘가 못생겼고 징그럽고 느리고 집도 없고 거기다 얘가 성소수자예요. 암수 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가 그래도 인정받으면서 살아가는 세상, 그런 세상이 우리한테 정의라는 겁니다. 어떤 아이들 어떤 취약한 아이들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아이들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경제성의 장애 있는 아이들 얘기했잖아요. 그런 아이가 존재 자체를 인정받으면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민달팽이는 가장 취약한 존재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바뀌는 게 아니라
얘를 둘러싼 관계와 세상이 바뀌거든요. 그 얘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자, 그런데 그렇게 바뀐 것들이 어떤 거냐면, 그게 그냥 순탄한 과정이 아니라 끊임없는 갈등과 계급 투쟁과 그 다음에 토론과 그 다음에 어떤 저항과 혁명의 과정이었다. 이런 종류를 찾아요. 이게 연책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두더지 부녀가 얘기하는데, 두더지를 주인공으로 삼은 건 뭐냐면, 두더지 하면 생각나는 게 탄광 노동자가 땅속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반지하 빵 이런 것들도 생각나고, 그러니까 두더지라는 존재가 가장 밑바탕에 있는 계급이다 이런 의미로 하는데, 이 아버지 이름이 밥이고 딸 이름이 로즈예요. 그러니까 밥과 로즈인데 빵과 장미예요. 여러 이제 두더지 부녀가 자기 조상들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대학이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번 학기는 오늘은 이 책, 다음번에는 이 책, 그 다음번에는 이 책. 여러분들은 이걸 읽어야 돼, 읽어오지 말아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네, 읽어오지 마라. 읽어오는 것은 말리지는 않겠지만, 그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말리지는 않지만, 안 말리는데 굳이 안 읽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얘기야. 하지만 안 읽는다고 해도 누가 뭐라 그러진 않아. 들어올 때 검사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안 읽어도 토론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읽어와야 돼, 읽어오지 말아야 돼. 무슨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우화책을 3권을 더 쓰려고 해요. 만약에 3권이 완성이 되면 이 자리에서 한 내후년 정도, 후년 정도에 6권을 갖고 6권을 한다. 우화만 그죠. 왜냐면 제가 처음으로 3권을 해본데 왜 처음이에요? 부산이 이제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3권은 뭐냐? 3권은 이러한 인권이라는 정의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공장으로 들어가고 국가로 들어가고 마을로 들어가요. 인권이라는 정의 있잖아요. 인권이라는 정의가 공장으로 들어갔을 때 그 인권은 노동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자기를 표현해요. 그러니까 공장, 회사 안에서의 노동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났나? 이게 이제 물고기 가지고 쓰려고 해요. 물고기 공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새 물고기도 많이 먹어요. 두 번째가 요 녀석이 국가로 들어가요. 인권이. 국가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체계화시켜내고 실현시켜내는 게 민주주의 문제예요. 이건 3가지로 쓰려고 해서 이제 3가지. 세 번째가 뭐냐면 마을로 들어가면 이제 시민 축제를 이제 하는 겁니다. 모여가지고 대화와 시민 축제. 이건 이제 6번째 책이에요. 4번째, 5번째, 6번째 책인데 인권이 공장으로 국가로 마을로 여행하는 거. 여기 이제 제가 6번을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되면 제가 대체적으로 인간이라는 문명이 생명이라는 걸 둘러싸고 어떻게 자기의 정의를 규정해왔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인 갈등과 투쟁과 타협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각각의 공장과 국가와 마을 속에서 어떻게 실현됐는가 하는 것을 쓰려고 하는 게 이 책이거든요. 왜 우화로 쓰냐? 그런 사람들이 우화니까 이렇게 쓰는 사람은 뭐라 하냐? 우화 이잖아요. 그래서 우화를 썼는데 그런데 강의 처음 할 때 어떻게 하면 쉽게 그러면서 깊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강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버스 안에서 이제 습작을 쓰기 시작한 게 첫게 됐어요. 첫 번째 쓰고 이제 두 번째 쓸 때쯤 되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왜냐면 첫 번째가 반응이 좋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두 번째 쓸 때 그림이에요. 이게 제가 그린 건 아니고 제가 어설프게 그랬던 우리 조교 선생님이 제가 그려드리겠습니다. 뭐 나랑 별 차이는 없었어요. 여기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여기 이제 정의 첫 번째 정의에 대한 얘기. 두 번째가 두 번째 인권이잖아요. 인권에 대한 얘기가 요거예요. 저기 곤충들, 달팽이들. 세 번째가 역사에 대한 얘기가 저거고. 네 번째가 물고기에 대한 얘기가 얘들이 있는데. 그 노동.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에서 새.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애니멀스 폴리티컬 페스티벌에서 여기서 이제 정치적인 얘들도 올라와야 되고 얘들도 올라와야 되니까 다 이렇게 다 올라올 것을 대비해가지고 만든 건데 호숫가에 모여가지고 민물고기, 바닷물고기가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물고기는 민물과 바닷물을 오가는 애들 연어라든가 뭐 이제 그런 생각했는데 그래서 여기 모여갖고 이제 축제를 하니까 그리고 이런 축제 정치축제 대표적인 데가 스웨덴의 고틀란드선의 알메다는 축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 6월달에 그 고틀란드 알메다 축제를 가봐요. 거의 7일 동안 열리거든요. 그런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자, 이제 이해는 됐죠? 네. 이해는 됐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한 소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 소개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먼저 아까 질문들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려고. 제가 아까 막 여러 개를 그려놨는데 중간에 이게 다 날아갔어요, 파일이. 그래서 다 하지 못하는데 몇 개 해볼게요. 먼저 아까 이제 요게 뭐냐 하면 그래 아이가 있잖아. 아이가 우리 아이들이 아까 저 중학교 아이 얘기를 했고 그래다 아니랬잖아. 아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 자유의 공포와 침묵의 문화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 공포와 침묵의 문화. 자유의 공포는 뭐예요? 질문을 못해요. 그리고 질문 하나도 하면 공포스러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침묵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유의 공포와 침묵의 문화인데 제가 이게 아마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보기도 했었을 텐데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요새 우리 아이들은 자유의 공포와 침묵의 문화에 있구나 이제 그런 거예요. 보시면 요건데 잘 듣고 해당하는 번호를 써주세요. 대체로 사람들의 일생에서 인생의 꿈과 행복은 언제 결정됩니까? 1번 10대, 2번 20대, 3번 30대, 4번 40대, 5번 50대. 네, 여기 이제 시험 문제예요. 아이들한테. 그럼 답이 뭘 것 같아요? 답이? 네. 답이 1번에 결정되면 여러분들은 지금 꿈을 결정할 수 없잖아요. 이미 결정됐으니까. 그 꿈은 아무 때나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을 때도 나는 잘 죽을 것을 결정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중학교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1번이에요. 볼게요. 그래서 1번이라고 하니까 외국 애들이 웃기지도 않는 건 거예요, 정말.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나는 50대라고 생각했는데 완숙하게 뭘 안다면 결정한다고 생각했는데 1번이니까 틀린 거예요. 왜 그 틀렸냐 할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틀렸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정답을 찾는데 어디를 찾아야 돼요? 교과서를 찾아요. 자기 생각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더 황당하고 세 번째 문제는 이거예요.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세 번째는 이거예요.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쓰세요. 이게 초등학교 문제예요. 이것도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답이 뭘 것 같아요? 네? 부모님한테 묻는다, 학원 가서 묻는다, 형제한테 묻는다, 선생님한테 묻는다. 다 그런데 여기 정답은 애한테 쓰세요. 뭐라 답할지 난감합니다. 현실에 맞춰서 꿈을 수정한다. 돌아간다. 주변의 조언을 구하고 꿈을 수정하거나 바꾼다. 한바탕 울고 다시 생각한다. 초등학교 문제. 정답은
정답이야. 이게 모르면 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안 쓰면 틀리는 거야. 그럼 왜 이게 정답이에요? 왜 정답이에요? 교과서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뭔지를 알려고 하지. 그리고 그걸 잘 가르쳐 주는 데가 어디예요? 학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제 딸이 외국에 유학 갔다가 제가 데려갔었을 때 뭐라 그랬냐면 아빠 학교만 가서 얘기하는데 나하고 다 생각이 달라. 질문하면 선생님 너는 왜 매사가 그렇게 부정적이냐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받아들이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대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질문이 많던 애들은 다 질문이 사라져요. 한번 보세요. 질문이 많던 애들이 질문이 사라져요. 이제 질문이 많아요. 처음에. 탐구입니다. 언제부턴가 생각하는 말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질문을 잊어버린 거예요. 처음 학교에 갔을 때 그렇게 애들이 질문이 많았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아까 보면 초등학생 아이가 있고 중학교 아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때 천진난만해요. 그런데 이제 갈수록 이제 세상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쭉 가다 보세요. 선생님 말씀을 잘 중학교가 됐어요. 열심히 받아 적습니다. 자, 중학교 아이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선생님한테 물어도 보고 뭐도 할 거 아니에요. 학원생 네이버도 물어보고 얘가 이렇게 답할 것 같았는데 얘는 뭐라고 답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일단 궁금한 게 안 생겨요. 궁금한 게 안 생겨요. 궁금한 게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정적인 아이예요. 우리 아이 부정적인 아이예요. 그 아이가 부정적인 아이예요. 그 애들 여기 어떻게 돼요? 훈련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자유의 공포, 너 질문 좀 해봐. 우리 공포스러운 거야. 저 잘못했다가 너 대답 좀 해봐. 그것도 공포스러운 거죠. 정답이 아닙니다. 애들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왜냐면 공부하는데 어려운 것만 시키고 프리처럼 그 책에 풀만 이렇게 시키니까 공부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수업한다는 식 그거밖에 안 돼요. 그 사이 변해버린 아이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말들입니다.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얘들은 더 심각해요. 교실은 조용합니다. 쉬는 시간에도 조용합니다. 얘는 다 학원에서 배운 거예요. 이미 선행학습도 했고. 하루의 수업 시간에 선생님에게 한 번도 질문하지 않는다. 하는 학생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정답이 정해져 있고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비하는 네, 그러니까 이 대학교 아이들이 질문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얘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치면서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뭔 말을 하든지 간에 정답이 아니면 비난을 받는 거예요. 아, 이제 바보 같은 건 저것도 몰라. 정답이 정해서 조금만 벗어나면 비난을 받는 건데 얘기하고. 질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던져고 질문하면은 튀는 사람이
손 들고 질문하면 티는 나는 게 여러분들 중에 아까 우리가 손 들고 얘기하는 것들이 엄청난 명제예요. 누구도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그 제가 이번에 어저께 추석 숙고하면서 1학년 우리 멤버들한테 저희는 그냥 가르치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우리 질문도 안 했어요. 수능했어요. 이런 얘기를 여기가 되게 초중고에서 보면 그렇게 성장해요. 부모님한테도 그랬고 마을에서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런 자리 있잖아요. 이런 자리가 얼마나 당황해요. 제가 이번에 이제 교수들은 그러면 대학을 왔잖아요. 교수도 대학. 왜냐면 이렇게 돌아앉아서 자기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교수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앉아서 기자들이 나와요. 기자들도 뭐 G21인가 폐막식에 한국 기자들한테 지금 아무 얘기 안 해요. 질문을 안 해요. 받아 적어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관심이 있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정답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다른 말을 해봤자 그게 정답이 아니니까 그 틀렸다고 말을 듣는 순간 사실 너무 작아지니까 창피해지는 때가 너무 많아서 근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약간 입시 뜬금하게 학생이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발표하고 토론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시간에 한자로 너무 외울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앞에 토론하는 게 너무 지루한 거야. 빨리 교수님이 강의해야 될 텐데. 그것만 기다리는 거야. 좀 지나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강의할 때만 들어와. 무슨 얘기인지. 왜냐면 우리는 토론하는 게 정답을 알고 싶은데 쓸데없는 저런 얘기를 하냐고. 근데 이 토론이 진행이 되면 제 강의보다도 토론이 진행돼요. 그래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그 질문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친구의 문화 속에 빠져들어요. 질문을 사라지고 자유의 공포를 느껴요. 이런 상황에서 말해야 하는 것들이 두려워. 왜? 말했다가 정답이 아니면 비난을 듣니까. 이런 상황. 내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가만히 있게 돼요. 세월호가 터졌었을 때 아이들이 다 가만히 있어요. 거기서 고등학교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질문해요. 너네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랬더니 아까 그 영상 있잖아요. 그 영상에서도 한번 보세요. 기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보면 이 기자들도 함께 볼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기자분들에게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웃으면서 편하게 보시면 되는 영상이니까 기다려주시고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폐막 기념 유명한 장면이에요. Yeah, you know, I feel obliged to take maybe one question from the Korean press, since you guys have been such excellent hosts. Hey, Mike.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을 줬습니다. 당황하는 걸까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No, I need a translation if they're asking a question in Korean. In fact, I definitely will need a translation. 통역을 해줄 테니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Actually Chinese, but I think I get to represent the entire Asia. So I'm family here as well. 한 명의 기자가 일어섰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I did say that I was going to let the Korean press ask a question. So I think that you know you 얼마나 얄미워요. 일이 커집니다. 한국 기자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Well, it depends on whether there's a Korean reporter who'd rather have the question. No takers? No takers? No takers? Oh, this is getting. 참 난감합니다. 결국 질문권은 중국 기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저희 기자인데
보시고 나서니까 어떠셨어요? 한국 사람들 진짜 질문 안 한다. 그런 생각. 질문하는 거는 내가 부족하다는 거를 남자한테 드러내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부담돼서 몰라도 안 했죠. 그런 말을 몰라도 안 해서 안 됐어. 당연히까지 뭐 저런 질문을 하느냐 하고 말은 안 하지만 비아냥거리거나 이렇게 지어주고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깨고 먼저 손을 들지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 질문도 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디까지 질문이 용이되고 놀랍죠? 여기 이제 어떤 영상이 나왔냐면 이 사람이 초임대학교 교수가 된 거야. 우리 임지웅 교수나 박민희 교수처럼. 그랬더니 이제 선배 교수한테 물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 학생들은 대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 했더니 선배 교수가 대답을 해줘요. 걱정하지 마라. 학생들은 절대 질문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자유의 공포와 침묵의 문화 속에 있어요. 그러다 이렇게 기자하고 누구 질문 전혀 안 해요. 그리고 질문하면은 그러니까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질문했다 좀 바보 같은 녀석 이런 얘기 듣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외국에 유학 가서 제일 처음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외국 애들은 교수하고도 그렇고 엄청나게 질문하는 거예요. 토론하고. 처음에 저는 엄청나게 똑똑한 놈들이라 생각했어요. 제가 그때까지 영어가 잘 안 될 때인데 좀 들리고 나서 보니까 뭐 적당히 끌어가고 우리 질문하는 훈련을 한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는 그래서 세월호 같았을 때 아이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너희라면 나왔겠어?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우리라도 안 나왔을 거예요. 그 장면이 한번 볼게요. 이게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들은 거예요. 회사든 공장이든 가족이든 어디서든지 간에 학교에서도 그렇고 틀렸다고 하는 거야. 아이들이 무슨 얘기냐면 너 사회를 잘 몰라서 너 나이 먹으면 알아.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아까 기자들도 그렇고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황에서 하나의 진리를 가르쳐요. 이 사회는 이 아이들한테 야 너네에게 정의가 있어. 이 사회 이 정의만이 진짜 정의야. 가르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지 어르신들이지 노인들이 젊었을 때는 국민교육이라고 하지. 우리는 민족중의 역사적 사명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가르쳐요. 지금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는지 알아요? 지금 아이들한테는 능력주의를 가르쳐요. 이게 메리토크라시야. 능력주의. 자, 보세요. 지금 아이들한테는 뭘 가르치냐면 야 너네 말 들어. 정답은 이거야. 하고 가르쳐준 정답이 뭐냐 하면 가르쳐준 정답이 이런 거예요. 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능력주의를 가르쳐요. 능력주의가 뭔지 알죠? 그죠? 능력주의는 공정한 것 같아, 안 공정한 것 같아요. 능력에 따라서 분배하는 거. 공정해야 하는 예? 이게 지금 시대입니다. 지금 의사들이
의사들의 파악의 핵심적인 질문이 먼저서 왜 공정성을 정부가 훼손하려고 하느냐. 근데 이해관계가 아니라 이건 공정성의 문제를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의사들. 그래서 젊은 전공의나 인터넷한테 너무 화가 나 있어요. 공정하지. 우리한테 그렇게 공정을 가르쳐 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왜 우리한테 공정성을 훼손하는 이 정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문에 이렇게 지어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가만히 있으라고 해놓고 가르쳐주는 게 능력주의. 이게 우리 시대의 지금 정의예요. 아이들이 배운 정의예요. 그런데 그럼 이게 뭐냐면 능력주의라는 것은 능력에 따라 분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능력에 따라 분배한다는 말만큼 무서운 말이 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능력이 있어요? 내가 볼 때 거의 없어 보이는데 왜 없냐면 능력에 따라 분배할 때는 나이가 젊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건강한 육체를 가져야 돼요. 그렇죠. 거기다가 일정한 정도의 시험볼 능력을 가져야 돼요. 이게 능력주의가 정의한 대표적인 거예요.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자본주의 기본적으로 능력주의. 어떤 능력이냐면 임금을 버는 능력, 자본의 형성에 기여할 능력이 능력주의. 그 임금을 벌고 자본의 형성할 능력에서 제일 먼저 탈락되는 건 누구예요? 노인이에요. 그 노인이 탈락돼요. 또 누가 탈락돼? 장애인이 탈락돼요. 그렇지도 아니에요. 또 누가 탈락돼? 여성이 탈락돼. 집에 가서 애나 보고 남편 수반을 하더라. 여성도 탈락돼. 그리고 또 누가 탈락돼? 이렇게 탈락돼. 그런데 나머지 뭐예요? 그 자본주의 경쟁 시스템에 딱 맞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능력을 갖춘 걸로 그 사람들이 돼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안 됐으니까 자선을 베풀자. 이렇게 가요. 능력주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세요. 노인은, 장애인은, 그 다음에 아동은, 여성은, 그 아동은 나아요. 얘가 나중에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능력을 심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 사람들은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받아도 되나? 이게 질문인 거예요. 능력주의를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거 아이들이 능력을 갖추면 능력을 갖추는 아이들을 봤더니 놀라웠게도 있는 집안 아이들만 능력을 갖추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게 능력이 부모의 능력이더라고요. 그래서 능력주의라는 말을 제일 먼저 만드는 마이클 영이라는 사람은 향후의 능력주의 사회가 되면 우리는 평등하지만 불공정한 귀족 세습 사회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능력주의라는 이 말이 과연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드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게 되면 이 능력주의에 대한 기준을 누군가가 정해요. 우리나라에서 능력주의의 핵심적인 기준은 뭐예요? 대학에 들어가는 거,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걸 갖고 말하면 공정이라 해요. 공정. 그러니까 얘가 능력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은 공정인 게 페어니스예요. 페어니스. 아까 공정이라는 말이 페어니스 내지 이퀄티예요. 이퀄티는 페어니스로 들어가는 프로세스. 아까 우리 서로한테 프로세스가 정당한 절차를 거쳤느냐. 근데 그 절차를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대학 시험 보는 걸 만들어놨어. 그리고 기회의 평등이라는데 대학 시험을 보는 능력은 누가 갖냐면 돈 있는 부모에 있는 자식들이 갖기 시작해요. 그 나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는데 나이가 들어가고 똑똑해지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늦었어. 그 프로세스에 따르면. 그때 가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당하냐 이거. 패자부활전이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공정한 게 아니고. 저 의사 들어온 친구들은 우리에게 능력을 갖추라고 능력을 갖추는 것의 기준은 입시고 그리고 그 결과는 의사가 되는 건데 그 문을 안 갖추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공정하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이 능력에 따라서 분배한다는 그 말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어떤 능력을 갖췄냐면 나는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토론하는 능력을 갖췄어. 나는 상당히 내 표정과 내 몸을 잘 표현하는 능력이 기준이 아람이처럼 사회적인 기준이 아람이처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능력은 사회에서 주요한 능력을 보지 않아요. 그 능력도 가지려면 뭘 가져야 돼?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국영수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굉장히 단일해져요. 그래서 다 우리가 어떻게 돼? 의사가 돼요. 지금 의사를 2,000명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공대 가는 뭔가에 전부 다 2,000명을 얼마나 숫자거든. 한 사회가 그냥 확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게 과연 정당하냐.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자유의 공포와 침묵의 문화가 되면 가만히 있으라 되는 능력주의가 되는 순간 경제성 장애 아이는 당연히 무시해도 되는 겁니다. 그 능력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해요. 저 능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그걸 습득을 해요. 학교에서도 습득하고 다양한 시스템으로 검증 절차를 거쳐서 습득을 해요. 우리 교수들이 제가 이제 사회학 학장인데 이제 4월서부터 하는 큰 일이 있어요. 교수들의 업적을 평가해요. 그래서 A, B, C 등급으로 나뉘어요. 우리 옛날에 없었던 거.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능력을 평가받는 거잖아. 교수가 돼서도 평가받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 시작해? 한두 번은 모를 척 아니면 3-4번이 반복되면 몰래 숨어서 그 능력에 맞는 기준을 찾아요. 무슨 기준을 평가하지? 그 기준 중에 하나는 어떤 게냐면 학생들을 만나러 강의하고 술 먹는 건 안 들어가요. 다 영향이지. 특히 젊은 교수가 됐어요. 그렇죠. 그냥 그 아까 얘기한 능력주의를 가지고 거쳐서 훈련받는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능력주의는 혐오와 차별을 당연히 해요. 그래서 그 중학교 아이들이 그 아이는 혐오 차별하는 것을 누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그렇게 가르쳐줘요. 근데 갑자기 너가 영웅이 되라. 너는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폭력이에요. 그 아이한테. 무슨 얘기죠? 지금 사회가 전반적으로 뭐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어설픈 대응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얘들이 능력주의와 혐오와 차별이니까 이런 풀이계획인데 수평적 폭력. 이 부당한 질서에 대해서 저항하기보다는 뭐에 대해서 저항을 해요? 그 스트레스를 자기보다 약자한테 풀거나 집에 가서 풀어요. 심지어는 길거리에서 묻지마 사는 이게 수평적 폭력이에요. 우리 그런 폭력이 있다. 노동자들끼리 서로 경쟁하면서 뒷골을 하려고 한다든가 아니 길거리에 묻지마 사는데 집에 가갖고 아이를 폭행한다든가 학교 아이들이 약자들을 폭행한다든가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은 아이의 인성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질문에 대한 거예요. 아이의 요구 구조가 있다. 이런 구조들 속에서 아이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거기에 부모라든가 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동조하고 있다.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침묵의 문화와 자유의 공포, 그 다음에 수평적 폭력, 그리고 악의 평범한 사람이 이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일 때 세월호라는 이런 것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용기를 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쩌면 굉장히 바람직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과연 그거에 바뀔까? 그 사람 아마 희생자가 될 거예요. 그렇지. 이런 질문들은 제기하는 겁니다. 이 개념이 이제 첫 번째 거는 그렇고 두 번째 아까 벤담 질문도 있었는데 아직 강의 안 들어본 거 지금 이제 질문에 대한 얘기라는 식이야. 나 지금 당황스러운데 그것도 이제 앉아서 그린 건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은 뭐냐면 이제 벤담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이제 책에 나온 얘기인데 벤담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에 책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그 사례가
여기 이제 사슴이 칸트죠. 토끼가 달려와가지고 숨겨달라고 했더니 호랑이 나타나서 사슴이 숨겨줬는데 호랑이 나타나서 그 토끼 어디 갔어? 그랬더니 얘가 가르쳐주는 건가요. 사슴이. 그래서 이제 다람쥐 소녀 세미가 항의를 해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랬더니 사슴이 뭐라 그래? 절대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사슴이 얘기해. 자,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엄마 병문안을 오다가 자신이 죽어요. 교통사고. 그러면 엄마 병문안 오다가 형이 죽었어. 이 얘기 엄마한테 해야 되냐 말아야 엄마 좀 이따 돌아가시냐. 질병이 있어. 그러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칸트는 해야 된다고 해요. 칸트를 왜 해야 된다고 할 것 같아요? 네? 알 권리? 아니에요. 왜 해야 된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칸트. 네? 내 양심에 따라.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지만 아니에요. 칸트는 인간입니다.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할지 내가 판단하도록 해야지. 옆에서 미리 판단해갖고 엄마가 충격받으실 거야. 이거는 이성을 가진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무슨 얘기죠? 아빠가 판단하고 애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애가 판단하도록 해. 그것이 인간이냐, 이성을 가진 인간이냐. 그러니까 이게 칸트는 엄청나게 인권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벤담은 뭐라 해요? 하단 거짓말 하라는 거. 그게 낫다. 이 관점이 차이. 벤담. 그럼 벤담은 왜 그러냐? 벤담이 바라보는 것은 세상은 쾌와 불쾌로 나눠요. 근데 쾌락이냐, 불쾌한 거냐.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은 불쾌할까, 쾌락스러울까? 불쾌할까? 그럼 얘기하면 안 된다. 벤담. 그래서 벤담은, 그래서 칸트는 지금 여기 사슴이고, 벤담은 뭐냐면, 벤담이 이렇게 너구리예요. 자, 그럼 내용 한번 보세요. 오헨리의 마지막 입세에 보면, 베어맨은 창밖 담장에 진짜 같은 입새 하나를 그려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입새를 진짜라고 생각한 존 씨가 희망하고 또 오래 살라고. 그러면 이런 베어맨의 이 행위를 칸트하고 벤담은 어떻게 봐요? 서로 다르게 봅니다. 서로 다르게. 이 관점이나 이게 다른 거. 서로 다르게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저런 벤담의 생각,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생각이거든요. 이게 보통 우리가 공리주의를 해요. 공리주의인데 벤담의 저런 정책들이 쾌락이 더 많으면 그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결이 이 사람은 치지 않아요. 다수결, 숨 들어가지고 다수결이 많은 것이 쾌가 더 늘어나는 거니까. 이게 되지? 그런데 벤담은 쾌락을 늘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쾌락을 늘리는 방법이 사회 정책으로 제안한 게, 늘리는 방법으로 제안한 게 이거예요. 벤담은 이거예요. 파노티콘이라는 제도예요. 파노티콘은 이게 감시탑이에요. 감시눈이에요. 뭐 그렇게 하잖아. 감시눈이요. 얘가 여기 삥 돌아서 원형 감옥이에요. 둥그렇게 원형 감옥인데 여기는 하나고 여기 검해요. 그러니까 얘는 얘를 못 봐. 얘는 얘를 봐. 근데 얘는 얘가 보는지 안 보는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정이 내려 그 감옥에 있는 아이들은 투명하게 혼자 갇힌 아이들은 늘 본다고 생각해. 안 보는데도. 우리가 예전에 이경구가 간다 그래가지고 으슥한 곳에 신호등에 파란불이 켰을 때 차가 스나스나 쓰면은 냉장고 하나 주는 프로그램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해 안 필요해? 왜? 다 쓰니까. 근데 없는데도 어떻게 돼요? 서요. 왜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판이 다 옵티콘이 본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감시 체계가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감시하게 돼요. 그 어떤 일이 뭐냐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누구 문제인 건가요? 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쾌락이 더 올라간다. 왜냐면 제 사회 탓이야. 저놈 탓이야. 이거 어떻게 불쾌가 더 심할 거 아니에요. 내 탓이야. 내가 참아요. 내가 좀 더 열심히 노력했었어야지. 내가 좀 더 능력을 키웠었어야지. 이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쾌한 것이 훨씬 더 내려간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전국에 모든 정책에 넣어야 된다. 이게 벤담입니다. 또 벤담 마음에 들어? 지금 이 시스템이. 그래서 아까 우리 벤담에 대한 건 어떻게 볼 거냐 하는데 문제는 벤담의 이런 태도가 공공 정책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쾌락을 올리기 위한 정책, 그리고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암암리에 이런 감시 체계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합리성이 높아봐요. 하지만 역으로 보게 되면 어때요? 불쾌하지 않아요. 이게 되죠. 또 질문이 뭐가 있었냐면 참 그래서 이제 아까 요 얘기를 오게 되면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그 경제성에 있는 중학교 아이한테 어떻게 해야 돼. 요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했어. 그럼 어떻게 아이한테 해야 돼?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해요? 그렇지. 다음 주 누군 아이들이 연애도 하고 뭐도 하고 그게 대안이 될 것 같아. 그게 다음 주 본 아이들이 아니고 그게 자폐 아이들. 저도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래서 그것이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장애를 장애로 보지 않고 그렇게 이제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거거든. 자들도 연애도 할 수 있고 자들도 똑같은 감정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그것만 갖고 되겠냐 이런 거지. 그렇게 아이들이 자폐 아이들끼리만 하거든. 연애들 미팅 자폐 아이들끼리만 하거든. 이제 이거는 오히려 스티그마를 나누면 더 줄 수도 있는 거지. 걔들끼리 어떤 쪽이야 자폐 아이들은 저런끼리 자기들끼리 저 바보들 저 상황에서 전혀 표현 못할까 이럴 수 있거든.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만약에 제가 얘기한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이한테 이런 겁니다. 이거 아이한테 너가 용감하게 나가서 용기를 내서 하라 그러면은 그거는 개인의 문제야. 그렇죠? 토론하는 것을 너가 용감하게 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 토론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용감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은 뭐냐면 그 아이라든가 그 아이를 보고서 가만히 있는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가 그렇게 만들어진 그 아이가 용기를 내서 못하게 하는 그런 아까 침묵의 문화와 자유의 공포와 수평적 폭력이라는 그 속에 이제 우리가 있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이거는 그 아이한테 할 문제가 아니구나. 그럼 더 나아가게 그래서 제가 이제 줄탁동시는 병아리가 이제 안에서 깨어났는데 나가려고 바깥에서 톡톡 엄마 병아리가 깨고 안에서 깨고 동시에 일어나는 게 깨지거든. 그래서 우리 저기 그 뭐더라 이 청소년들 왕따시키는 걸 뭐라 그러죠? 그 학생 폭력 뭐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아들이 죽었어. 그렇게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었는데 와가지고 너무 비통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자기 아이들을 왕따시켰던 애들 다 찾아내. 내 이놈들 죽이고 나도 죽겠다. 찾아내서 보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래. 왜 깜짝 놀라면
얘들도 별 생각이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을 깨닫는 건 뭐냐면, 아, 내 아이도 왕따를 시킬 수 있어. 가해자 같을 수 있고, 피해자. 이거는 정말 이 시스템과 이 구조와 이 문화 속에서는 야들의 잘못이라고 얘기하기 힘들겠구나. 그래서 이 양반이 어떻게 되면 그때부터 뭐 학교폭력 예방 뭐 이런 이제 저기 법을 만드는데 그 법을 만들기 앞서서 왕따로 희생된 피해자의 부모들을 모아가지고 뭐라는 그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가 이제 법적 제도적인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이 뭐냐면 그게 이제 탁이지. 그 안에서 이제 줄이고 뭐 아이들한테는 그런 교육을 학교에서도 하고 뭐 이런 걸 하면서 동시적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부당한 질서에 대한 변화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토론하는 이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고 그러지 않으면 아이들한테 너무 가혹하다는 거예요. 피해자나 가해자나 이 아이들이 나는 그냥 당연히 그냥 능력주의를 배웠고 거기에 따라서 공정하지 않아 그러는데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해. 애들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그런 게 뭐가 되면 꼰대가 되는 거예요. 꼰대들은 괜히 윤리를 앞세워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는 우리 그 3학년 우리 아버님 4학년 아버님 얘기했나? 뭐냐면 마중물의 이 토론 있잖아요. 이상이 일상이 상상하나 그러니까 이제 4학년까지 상상을 해서 졸업을 했는데 계속 상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해. 차라리 상상 안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잘 살아갈 텐데 그래 상상을 하는데 괴로운데 뭐 할 일도 없고 말이야. 일기하고. 그래서 이제 대학은 우리가 상상이 일상에서 현실이 마을에서 실천하냐 상상 마신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상상을 했으니까 상상 마식을 하자. 그래서 선배시민 협회도 만들고 지금 이게 지역 마중물 세미나잖아요. 이게 우리가 여기 마중물 세미나를 왜 하는지 아세요? 마중물 세미나를 왜 하냐면 마중물이 수도권에 있으니까 맨날 거기서 하니까 지역에서 뭐라 했냐면 아니 왜 거기서만 하냐 말이야. 지역에서 해달라 이래가지고 이제 제주도 가고 부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목표가 뭐냐면 부산 마중물을 만드는 거예요. 부산 마중물을 만들어서 일상적인 토론도 하지만 여기에 아까 때 저기 우리 임기현 선생님은 지금 공룡장례 운동을 하고 있거든. 공룡장례는 뭐 이제 다음에 드시겠지만 무용보자로 돌아가신 분들을 유람해서 무덤까지 인간답게 보내드렸는데 아무도 그분들을 알지 못하는 그분들을 장례를 치러지는 그런 공룡으로. 여러분 보니까 TV에도 나오고 인터뷰하고 근데 아주 당황스러운 것은 신문보다 TV가 훨씬 잘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모여가지고 토론하면서 지역에서 저런 운동들 지금 선배시민 운동도 하고 그다음 저런 우리 아이들 있으면 저런 후배시민 교육도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거지.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동의를 하는 거예요. 상상만 하지 말고 마을에서 실천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면 마을에 또 모이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부산 마중물이 이제 그런 의도로 지금 이 세미나가 이제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배경호 아버님 불쌍한 사람들이 뭐였지?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불쌍한 사람 돕는 거 뭔지 그렇지. 옛날에는 불쌍한 사람 돕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요 질서들 속에서 불쌍한 사람을 돕는다고 해서 이 구조가 바뀌겠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까 그 왕따당한 아이한테 걔네가 돕는다는 것이 이 구조를 그대로 놔두고 돕는 사람이나 도움을 받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한계들이 있지 않겠냐. 그리고 얘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우연히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모든 아이들이 그러거든요. 제 아이가 제 조카가 학교폭력 위원회가 나보고 오래. 그래서 왜 아이들이 이놈이 학폭을 했는데 단순히 부모님 모시고 왔더니 작은 아빠가 오면 안 되겠냐고 해서 내가 갔어. 가서 보니까 한심한 거야. 저 옛날 같은 말이야. 선생님이 몇 마디 이렇게 한번 때 문제들을 갖고
이걸 학폭으로 가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피해당한 학생이나 가해한 아이들은 아무 문제도 아닌 게 이제 완전히 낙인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 조카가 뭘 했냐면은 전학을 했어. 전학을 했어. 무슨 일이냐? 지금 옛날 같은 선생님들이 또는 친구들끼리 됐던 문제들이 이게 이제 아까 그런 시스템들하고 서로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한두 명의 도움으로 이게 해결이 되겠냐는 얘기는 거지. 요 구도를 놔두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이렇게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줄탁동실이라는 걸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대강 제가 들으면서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아까 질문했던 것을 혹시 놓친 게 있다면 그럴 거. 자, 그럼 이제 강의를 잠깐 하고 끝냅시다. 원래 강의는 이게 보면 이 책은 정의를 찾는 그 책은 뭐냐면 이 책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다람쥐 소녀가 마을에 문제가 생겼는데 자기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의의 신인 DK한테 찾아갔더니 DK가 고민을 얘기해요. 뭐냐면 내가 그 문제에 개입하고 싶은데 눈을 가려가지고 보이지가 않으니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그러면 너가 눈가리개를 벗고 얘기하면 되냐면 벗으면 편견이 생기는데 어떻게 얘기하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DK가 말하면 다람쥐 소녀한테 나도 솔직히 정의의 신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아니야. 그러니까 정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의 정의를 가져다가 나한테도 얘기해줘. 이러면서 시작된 여행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행일 때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은 당대 철학자 중에 최고의 정의론을 내렸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찾아갔는데 처음 들을 때는 다 그럴듯해. 근데 결론적으로 어떤 다 결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작되는 여행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떤 결론을 내냐는데 어찌됐든 요걸 가지고 이렇게 시민과 사회나 중학교 교과서도 만들어져서 중학교 아이들이 지금 이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어디서 나온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나온 아이들 앞에 보이고 자 그리고 이제 재미난 건 요 얘기예요. 이거는 대전에 있는 어느 작가님의 중학교 아이랑 그 작가랑 이 책을 읽었어요. 그때 이제 엄마하고 아이하고 이제 대화하는 거예요. 중학교 아이예요. 제이가 중학교 아이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봅시다. 엄마지. 엄마. 우리 수강생이 아이야. 네. 읽으면서 가장 웃겼던 건 뭐야? 엄마는 이데아 빌리지의 코플소와 상상 빌리지의 표범이 스머프 빌리지에서는 일꾼으로 재등장한 게 너무 웃겼어. 게다가 동물들 이미지와 해당 인물이 너무 그럴듯하게 맞아떨어져서 재밌더라고. 나는 대부분 잘 모르는 사람이라 막 한데 괜찮아 못 느꼈다고. 근데 사슴은 너무너무 짜증났어. 응? 왜? 그 정도면 완전 신사인데? 신사는 뭐해? 완전 개꼰대인데. 지나가신 말씀만 하고 그런 사람이 아빠면 자식은 빡친데. 하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다행인 건 그 사슴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어. 당연히 자식도 없었고. 그래? 그럼 참 다행이구나. 제가 여러 가지 코멘트를 받았는데 제가 제일 웃긴 코멘트야 이게. 근데 아까 칸트가 그렇다는 건데 이제 그런 얘기고 자 이제 가볼게요. 다들 정의를 얘기해요. 다들 정의를 얘기하는데 정말 정의라는 건 뭘까? 정의는 정말 존재할까? 그게 질문입니다. 제가 15분까지 끝낼 건데 짧은 영상 하나 보고 얘기할게요. 이 영상을 보면 정말 정의가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장래 희망을 조사했더니 한 학생이 임대업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어린 학생의 장난스러운 답변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어른들의 현실이 투영돼 있는 것 같아 씁쓸한 것이 사실입니다.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월세가 나오는 삶.
오직 그 목표를 향해 오늘도 뚫어져라 지도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만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부동산 투자에 성공해 왕비처럼 살게 됐다는 이가 있다. 20살, 간호조무사였던 그녀의 첫 월급은 40여만 원이었다고 한다. 마흔둘. 지금 권선영 씨는 서울과 대구에 상가 건물 2채를 가진 50억 원대 자산가가 돼 있다. 매달 받는 월세만 1,000여만 원이 넘는다. 물론 병원은 진작에 그만두었다. 저는 너무 힘든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남편이 사랑한다고 하는 소리보다 월세 받는 게 더 행복했어요. 그 정도로 월세가 제 인생을 바꿔줬어요. 요번에 이제 성공한 분인데 그래서 요번 이제 쭉 나오고 시간 관계상 그래서 이제 서울에까지 입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 말씀하냐면 끊기만 그 스토리인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저처럼 못 배웠던 사람들이 정말 대한민국 학벌, 인맥, 돈 이거 없이는 살기 힘들어요. 저는 그 세 가지가 다 없었어요. 거기다가 여자가 예쁘지도 않아요. 저는 예쁘지 않아서 부동산을 했던 게 저는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제가 예뻤어 봐요. 부동산을 했겠어요. 제 부모가 부자였으면 부동산을 했겠어요. 전 감사하죠. 임대차 보호법 대상인 작은 가게. 정은숙 씨는 3년 전 가로수길 뒤편에 매장을 냈다. 7천만 원을 대출받아 1억 원을 투자했다. 그녀는 하루도 가게 문을 닫지 않았다. 지난해부턴 부쩍 매출이 올랐다. 단 한 번 월세 내는 날을 어긴 적도 없었다. 어느 날 건물주가 바뀌었다. 법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상가를 비워달라고 했다. 임대차 보호법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번창하라는 덕담과 함께였다. 너무 답답한 건 그리고 제 주변에서 다 얘기하는 건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제 주변 사람들은 저를 아는 사람이나 저 같은 사람은 다 그래요. 월세를 안 냈어? 아니 다 냈는데 뭐 네가 뭘 잡았는데 나가야 돼?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더 못 나가겠어요. 저는 여기를 나가면 전 갑자기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냥 열심히 장사한 거? 그러니까 더 못 나가겠어요. 저희 부모님 모르세요. 두 여인의 얘기인데요. 자, 두 여인의 얘기인데 정의가 뭐예요? 첫 번째 여인한테 정의가 있어요. 두 번째 여인한테 정의가 있어요. 첫 번째 여인과 두 번째 여인의 정의는 뭐예요? 정의는 자 정의를 얘기할 때 저 두 여인은 아까 둘 다 열심히 살았는데 한 여인은 성공했고 한 여인은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여인은 이제 거기에 대한 사회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의를 얘기할 때 정의가 존재한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존재한다. 정의 존재한다. 어디에 존재하는데 지금 이곳에 존재한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까 첫 번째 여인이에요. 이거 왜냐면 열심히 노력하면 다 이렇게 나처럼 부자가 될 수 있는 곳이잖아. 근데 아니야. 지금 존재한 건 내일 저곳에 존재한다. 정의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관련. 자, 그래서 지금 이곳에 존재한다는 사람은 뭔 얘기를 해요? 아이들한테 잘 적응해라. 지금 저곳에 존재한다는 사람은 뭐예요? 너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 정의는 나한테 있어. 이리로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기 정의가 존재하는 거고, 두 번째 여인은 사실은 이게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정의가 첫 번째는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적응하는 건가요? 두 번째는 저기 존재하는 건가요? 근데 이 두 가지 다의 문제는 뭐예요? 두 가지 다의 문제는 정의가 존재한다는 거야. 왜지? 정의는 누군가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 첫 번째 두 사람 다 정의가 존재한다는 것에서 같은데
존재한다는 것 같은데 그 정의가 지금 이루어졌어. 한 사람은 아니야. 저쪽에 있는 게 아니라 안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이것을 타파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은 아마 사회주의자 같은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이 많고, 첫 번째 사람은 지금 신자유주의 같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정의는 저기 있어, 여기 있어. 자, 세 번째 사람은 정의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 정의는 있다고 한 정의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없다고 보냐면 정의는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정의야. 내가 규정하는 게 정의야. 내가 옳다라고 믿는 게 정의야. 그렇게 해서 이게 주관적 관념론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정의는 뭐냐? 정의는 강자의 이익을 반영한 게 정의야. 이게 이제 트라시마퍼스 같은 이 소피스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야. 경험은 내 경험 속에 있어. 그래서 그래서 정의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경험한 바가 내 경험에 따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정의는 존재한다라고 보는 것과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죠. 그죠? 정의는 존재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지금 이곳이 정의야? 아니야. 저쪽에 정의가 있으니 주장하는 거고,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사람은 정의라는 것은 정의의 이름으로 강자의 이익을 얘기하는 건 거야. 또 내지는 정의는 내가 마음먹기에 달린 거야. 또 내지는 정의는 내가 경험한 바에 따를 때 그게 정의로운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이건 전부 다 정의가 어딘가에 존재한다기보다도 내 주관이라든가 특정한 것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세 번째 있다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전체는 이제 세 번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정의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되냐면 존재한다고 하면 그것을 배우면 되잖아요. 따르면 되고. 그렇죠? 내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 내가 결정하면 되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의를 특정한 창을 통해 가지고 내가 정의를 만들어가는 거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는 있긴 있는데 아까처럼 그냥 선언적으로 이게 정의야. 칸트가 얘기하는 이게 정의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정의는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만들 때 강자라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창을 통해서 만드는 거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창의 과정이 어떤 과정인데 했더니 그 사람이 비판을 하고 대화를 하고 프락시스를 통해서 만드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비판을 한다는 건 뭐냐면 정의라고 얘기하는 일체의 것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이 책의 기본적인 입장이 정의라고 얘기하는 일체의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모순들을 끊임없이 밝혀내잖아요. 그렇죠? 이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비판을 해가면서 어떻게 하는 건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화는 세상 읽기 대화. 세상 읽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지금 공정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 그 다음 저 아이들이 왜 저리고 이게 세상 읽기예요. 세상이 어떻게 지금 생겨먹었나? 그 다음에 세상 만들기. 이건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지? 어디로 가야 되지? 이 대화가 그 대화는 그냥 이렇게 대화철에 와서 대화 보는 그 대화가 아니고 우리 일상적으로 밥 먹어서 이런 대화가 아니다. 여기서 대화는. 그래서 이제 그런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프락시스는 실천인데 의미를 물으면서 하는 실천입니다. 자, 우리 마중물이라는 단체는 저는 이제 학교에 가면 교수지만 바깥에 가면 시민이잖아요.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시민들이랑 함께 지금 현실에 있는 이 현실을 비판하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대화하는 과정이거든요. 이 대화를 통해 갖고 함께 아까 거기서 머물려고 상상에 머물려고 프락시스 실천을 하면서 뭘 하고 싶은 건가요? 정의를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면서 그 정의에 기반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시민단체거든. 무슨 의미입니까? 주어진 정부가 공정 내지는 능력주의, 메리토크라시아 정의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의심하는 거. 왜 의심해? 이건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내는데 비판할 거나 토론하지 않았거든. 그냥 주어진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하고 대화하고 플러스를 통해서 정의를 찾아가는 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진리는 주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까 어떤 주체가 어떻게 대화했느냐, 아까 강자가 자기가 규정했느냐, 아니 우리처럼 시민들이 뭐라고 했느냐,
억눌린 자들이 아까 민달팽이가 아니냐 이런 것들과 달라진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시대와 정치에 따라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어떤 것이 정의였냐면 가부장제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충효하고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면서 달라지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자본주의가 절대적이었었어요. 왜? 봉건제보다 훨씬 더 생산력이나 인간의 자유가 뛰어나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면 오히려 이것이 훨씬 더 규율화되고 더 폭력적인 걸로 변해갈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한다. 정의는 변한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정의는 변해가지고 우리가 규정한 다음에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또 비판과 대화와 프락스로 또 변한다. 운동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는 함께 만들고 또 만드는 과정에서 존재하고 주체는 어떤 사람들은 민달팽이와 같은 거기에 초점을 두고 강자가 아니라 민달팽이 같은 것들은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 결론인 거죠. 저 책의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구체적인 관계에서 우리 지금 아까 선생님이 우리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서 있는 구체적인 관계를 얘기해줬고 그 구체적인 관계를 제가 뭐 한 건가요? 추상적으로 설명해 줬잖아요. 이 메리토크라시아 이렇게 돼서 이렇게 침묵의 문화 이게 이제 구체를 추상을 통해서 다시 구체를 보니까 이 구체가 내가 단순히 아이한테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코멘트 할 게 아니라 이 사회 전반을 보고 총체적으로 봐야겠구나. 구체가 다 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구체가 바뀌고 또 다시 또 다른 추상적인 이론이 나오고 아까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나오고 그걸 통해 가지고 또 다시 바뀌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정의를 정의하고 그 과정들 속에서 이런 운동으로서의 만들어가는 것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런 거예요. 자 보시면 오늘 제가 사실 이걸 좀 강의 많이 하고 싶었는데 어떤 거냐면 이게 2000년도나 2021년이 넘은 거였는데 한 명이 전체 토지의 55.2%를 소유하고 9명이 42.4%를 소유한대요. 우리 한국이. 그럼 10명이 얼마를 소유해요? 97.6%를 소유하잖아요. 그리고 20명이 2.4% 토지를 소유하고 70명은 토지를 미소유하고 그중 절반 주택도 미소유한대요. 그럼 여러분들 A예요, B예요, C예요, D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아까 첫 번째 얘기인 거야. 왜냐면 이건 자연스러운 질서인 거예요. 메리토크라시의 능력주의에서 자연스러운 질서인 거예요. 그래서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지. 그리고 적응하는 과정들 속에서 있었던 룰들 있잖아요. 그걸 공정으로 보고 페어니스를 보고 거기에 적응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이 질서는 어떤 형태로 수정돼야 돼. 변해야 돼. 소득 이전을 통해서 변해야 돼.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아무리 변하더라도 그 수정이나 이 질서는 그대로 하니까 튀어나와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설국열차에 보면 꼬리칸에 있는 친구가 어디로 가요? 악한으로 가려고 하잖아. 그죠? 거기서 성공하려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돼? 그 차가 파괴가 되잖아요. 그게 나오려고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악한에 있는 사람이 일부러 전쟁을 지시한 거예요. 꼬리칸에. 왜 그러냐면 그 기차 안에 있는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서 멜서스 이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걸 놓고 이 사람 하이에크를 하는 사람은 경제고 불가피하고 사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그러니까 뭘 파괴하는 거 있잖아요. 사회가 문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문제는 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회 속에서 제가 오늘 의사파업도 한번 좀 둘러보려고 했고 의사들도 이제 그렇게 공정이라는 얘기했고 능력주의했고 그다음에 기회평등 조건의 샌달 얘기도 그랬고 마지막 얘기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쓴 글이에요. 이 책을 읽고 뭐라고 썼냐면 이 책은 마을의 위기에 빠져 정의를 찾아 떠나는 다람쥐 소녀 세미의 이야기다. 나는 쇼핑몰 이야기가 가장 인상적이다. 그곳에서 프리 패스를 가진 사람들은 좋은 속을 쓴다. 돈이 있는 사람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평등하지 않은 것 같다. 세미는 그걸 찾았습니다. 정의는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한쪽인데 한쪽은 정의는 많지만 내가 찾는 자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 그렇게 초등학교 강의를 했습니다. 이 글의 문제점은 뭐예요? 이 글의 문제점은 뭐예요?
기술을 쓴 건 거지. 근데 이 아이의 문제점은 뭐야? 내가 왜? 뭐가 문제일 것 같아? 찾는 정의가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게 자기가 찾는 정의가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 아이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비판을 했잖아요. 아까 비판을 했고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판을 했으니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돼. 대화가 없잖아요. 대화가 없이 바로 자기가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대화를 하고 그 다음 뭐냐면 그 대화의 과정에서 나는 프락시스를 할 거다. 이래야지 맞다고 얘기해. 자,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예를 들면 제가 개인적으로 내가 찾는 자기가 중요하거든. 여러분들 이런 강의는 안 해요. 그리고 이거 이제 소재에서 내가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이니까 세상 만들기 대학교에서 프락시스까지 하려면 동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게 되면 이게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주관주의적인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사회에 있는 구체적인 이런 부당한 질서에 대해서 함께 대화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변화해 가려고 하고 그리고 그런 의식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상상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함께 의미 있는 실천해 가려고 하는 것. 이 속에 이제 정의는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고 모레 있다가 그렇게 사라지면서 그런 운동의 과정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 마중물 세미나의 자리가 우리가 함께 상상하고 비판하고 대화하고 프락시스를 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거점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